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잠수함 암살자. 2. 파괴 무기는 FA-50에 통합됩니다. 3. 중국의 끔찍한 집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보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GB에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한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듯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수레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수레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촉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에 감응해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에 반응해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응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응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이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면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의 큰 요령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살을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의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여러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만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이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에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릴 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한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 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느라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폭뢰,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진 해상 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의 P-8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만족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에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 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꽁꽁 숨겨왔던 극비 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 문서는 중국 주력 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와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봉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 탄압즈 DPC-10의 재원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 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가 기밀을 유출시킨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비 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워썬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용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워썬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화력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 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 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9식 계열의 서상은 DTC식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형 전차 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9식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질화 양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질화 양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질화 양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독일 라인메탈의 120mm형 DM-5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에 이어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K2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탄은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s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날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의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산물이 분리장전 식탄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강의 전차포를 탑재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 탄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전식 탄약과 자동장전 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반토막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전 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 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새 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새 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줬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탄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쐐기형 증가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K2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1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사막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성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판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에 속아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 보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얘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목자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자형 4개, 복자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자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산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수관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우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 끝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에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즈 값이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개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은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 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 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상에 허위 표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1을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 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 지원은 전자 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 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 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 공격 또한 불가능하게 전자 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 방어는 전자 공격과 전자 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 공격, 전자 지원과 적군의 전자 방어 사이에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울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 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엘크 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 지원을 위한 수신기 엘크 218 리시버를 주익양 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위 내의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호넷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 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 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 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편대의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걸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U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걸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물러의 강력한 재밍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러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에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에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엘크 99나 엘크 218은 운용자인 호주 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군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 기술을 구매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느니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인데요. 실제로 미 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 고도 18km의 SA-3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 고도 25km의 SA-2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 고도 40km의 SA-5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과 14,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와 램페즈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명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시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 거부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만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포드 엘크 200K입니다. 엘크 200K는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함정형 전자전 장비인 SLQ 200K 소나타와 미국의 엘크 88 제밍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엘크 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엘크 9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 상황에서는 체프 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크 200K는 전용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엘크 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엘크 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엘크 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엘크 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엘크 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엘크 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엘크 200K를 통합전자전 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엘크 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이사 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 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KF-21은 주 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2 자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이 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자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 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보유를 위한 물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